자, 회계 이론적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안정된 회계 원칙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먼저 회계 원칙에 의해서는요, 기업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로 5가지 아시죠? 보고하는 방법이다. 회계 원칙의 필요성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객관적이 강조돼야 되겠죠. 신뢰성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장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무제표로도 항상 비교 가능성, 정기와 단기가 이것이 있죠. 그렇죠. 모든 장부는 다 정기와 단기가 되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해 가능성은 증진을 시키는 데 있다라고 나왔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업회 기준의 준칙의 해석을 포함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기준의 재정 업무를 기준원에 수행하면서 기업회 기준은 기업 회계기준서에 대체로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 기업회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기준법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기준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ERP가 국제기준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회계 기준의 이중 간의 개념 비교입니다. 자, 국제기준법과 현행회계기준에서는 먼저 우리가 현행기준에서는요. 우리가 뭐였어요? 규정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국제기준은 원칙 중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중심이지만 국제기준은 주석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별 재무제표지만 여기는 국제기준법은 다 연결 재무제표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미치겠네요. ERP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게 되면 다 연동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일반 기준법에서는 그냥 개별 말하자면 개별 재무제표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ERP가 자꾸 선호할 수밖에 없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개별 정보 이것이 통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ERP가 전사적 정보에서 전사적 계략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서 자산부채 평가 방법은요. 우리가 신뢰성을 중시해서 객관적 평가, 어려울 때는 이제 지도학과를 평가하지만 자산부채 국제기준법은 그냥 원칙적으로 공시가로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배분이 좀 달라진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회계의 원칙, 회계의 정보의 질적 특성 등에 관해 이론적인 체계한 것으로서 회계의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며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이라는 건 뭐야? 극과 극이죠. 그래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상충 관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뢰성은 객관적이 강조되는 거지만 우리가 목적 적합성은 주관적인 것이 강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우 회계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 재무회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재무회계 보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 계정에서는 발생지위와 계속 기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재무의 필적성은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재무제표 기본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병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회계의 공준. 자,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란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 전제를 기업 실체에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노출된 것으로 환경적 가정 또는 회계의 공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재무회계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의 공주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업 실체 공준,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공준, 회계기간 공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기업 실체 공준에서는 여러분들 보신 대로 기업 실체의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를 간주한다. 그래서 의의는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를 범위를 결정하고 계속 기업의 공준, 기업 실체가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을 계속하리라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는 기간의 개념 유도, 역사적 원가의 근거를 평가하는 데 근거를 잡고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의 근거를 잡고 감가상 비처리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기간별 보고 공주는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의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그 각 기간에 대한 재무 정보를 보고한다. 그래서 발생지 회계 전태, 수익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발생의 인정 이렇게 나왔죠. 우리 수익 비용의 이연이 뭐예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지급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것이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치겠다. 콧물만 자꾸 먹게 되네. 맛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자산처리법. 이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처리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라. 처리. 자산과 부채로 처리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자산처리법이에요. 자산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산이 선급 비용이고요. 부채는 선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얘기는요.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처리법은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해달라 이겁니다.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해달라 이겁니다. 뭐 비용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처리해달라는 게 비용처리법이라고 비용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산처리법이라고 자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처리법은 다음 연도로 여기 보세요.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가업으로 분개해달라는 얘기고요. 비용처리법은 단기비용으로 끝날 거니 비용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처리법, 수익처리법 들어봤습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산처리법 안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고 비용처리법 안에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제가 여기에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결산을 다 해버려요. 전 달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이 여기서 오늘 내가 1시간을 끝낼 수가 있어요. 먼저 잠깐 여기서 본다면 여기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결산이 좀 어려웠을 거야.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봤을 때 지금 여기를 가운데를 봤을 때 여기 가운데를 결산이라고 봅시다. 이해가십니까? 결산. 제일 중요시 뭐야? 여기가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가 결산, 현재죠. 여기가 결산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게 여기까지 결산이야. 딱 해서 보시는 게. 그러면 이 결산을 봐서 이 결산이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결산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이게. 자, 그러시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12월 31일자라 봅시다. 여기가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가 12월 30일이라 봅시다. 현재 봤을 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쉽게 갑시다. 결산, 여러분들 12월 말일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죠? 과거 줄 거, 못 준 거, 뭐 내가 받을 거, 받아야 되겠 이런 거잖아. 그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차기, 내년도 건 뭐야? 내가 먼저 지급한 게 있는지, 먼저 내가 받을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나눠주는 거야. 현재를 봤을 때. 그래서 그 과거를 회계상 용어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기는 과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과거를 회계상에서는 발생 예상이라고 합니다. 요 과거를 이렇게 표기해요. 말하자면 여기는 뭐예요? 말하자면 경과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과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미래. 요 미래를 회계상에서는 이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다 뭐예요? 미경과분을 가지고 자산 처리가 됐던 비용 처리가 됐던 답은 미경과분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내가 결산을 했을 때 내가 받은 거 못 받은 거 있나? 지금 못한 거 있나? 이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먼저 지급한 돈이 있나? 먼저 받은 돈이 있나? 이거는 차기 성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여기다 좀 적을게요. 여기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을 여러분들이 선출되는 거죠. 요 자산은 뭐예요? 요건 뭐죠? 미수 수익과 요것도 하나 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지급 비용. 요건 부채예요. 됐습니까? 부채. 그러니까 미수 수익은 뭐야? 말 그대로 따진다면 아닐 밑장.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이렇게 잘 쳐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자산으로 결산분기하는 거야. 대체분기, 결산분기하는 거야. 이 자산이 여러분들 그런 식이란 얘기죠. 또 미지급 비용. 요 부채라고 그랬죠. 요 부채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로 결산분기하는 거예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로 결산분기하는 거예요. 부채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죠. 원래 결산분기가 대체분기하는 거잖아요. 원래가 다. 이렇게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과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예요. 여기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기에 아직 받지 못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기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거 부채 계정이 뭐야 이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단기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어떻게? 자산이 뭐죠? 선급 미수 수익으로 우리가 결산분기하는 거야. 이렇게 쓸게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요거야.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보실 때 요 경과 요거 된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대로 써드린다면 여기는 뭐야?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도 뭐야 이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여기 뭡니까? 먼저 지급한 비용을 먼저 지급한 비용 먼저 지급한 각종 비용이라고 할게요. 여기만 각종 다 비용이야. 비용을 선급 비용으로 분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선수수익은요. 선수수익은 부채라고 그랬어요.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안되네. 받은 모든 수익이라고 그랬지. 모든 수익을 무엇으로? 선수수익으로 분기하는 것이 요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게 뭐야? 차기죠. 차기 거잖아.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차기 거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먼저 딱 알고 결산해서 이렇게 이거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리고 이제 소모품 정리하는 거. 됐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딱 거놓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항상 뜻은 다 답이 이거야. 성금은 다 여기고 비용 처리가 됐던 수익 자산 처리가 됐던. 그래서 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자면 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제가 안 할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볼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A회사입니다. A회사 자산처리법이야. 이 회사는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그래서 자산처리법은 두개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분기합니다. 차변에. 여기 자산이잖아. 성급 비용이. 이렇게 분기하고 대변에 뭐 있어요? 그냥 대변 당연히 현금으로 할게요. 이렇게 분기되잖아. 하지만 B회사는요. A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보험료를 할게요. 비용으로 처리할게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보험료 쓸게요. 비용. 이렇게. 근데 B회사는요. 이렇게 B회사는 자산 처리한 거야. B회사는 이렇게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붕괴할 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붕괴가 되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따졌을 때 보시게 되면, 잘 봐요. 요거 여기가 결산이야. 가운데가.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거는 날짜를 적을게. 4월 2일이라고 할게요. 며칠? 4월 1일. 여기도 4월 1일로 하겠습니다. 됐었나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2월 31일이에요.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12월 31일자에 제가 지금 결산을 합니다. 12월 31일자에. 자, 그러면 먼저 자산 처리했던 비용 처리가 됐던, 이건 비용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산 처리가 됐던 비용 처리가 됐던 그림은 똑같다. 여기다 그림 그리자면 여러분들 여기가 4월 1일이야. 4월 1일. 4월 1일. 자, 4월 1일 날서부터 언제까지 쭉 갔을 거 아니야. 그죠? 12월 말일 날 지나서 여기가 12월 말이 현재니까 여기가 현재 결산이니까 결산이라고 쓸게. 결산.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1년치니까 요게 3월 31일까지라고 보자. 자, 그럼 1년치 보험료를 120만원씩 냈다. 자, 그럼 요거 얼마야? 12만원 할게요. 그냥 12만원. 여기도 12만원. 여기도 12만원. 현금도 12만원. 여기도. 자, 이렇게 들어가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붕괴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 알아둘 게 뭐, 여기는 무조건 경과분이잖아. 뭐라고요? 경과분. 경과분이잖아. 여기는 경과분. 경과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뭐예요? 예, 여기가 미경과분이라고 얘기했죠? 3월 30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봤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2만원이니까 한 달에 만원씩이잖아. 계산하기 좋게. 그럼 이건 경과된 건 여기 계산이 어떻게 돼? 12만원 곱하기 얼마죠? 12분의 9죠? 그래서 90만원이 경과된 거 아니야. 9만원이. 그렇죠? 경과된 거 9만원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미경과분은 얼마야? 그렇죠. 3만원이 되겠죠? 계산해서. 그러면 12분의 3이잖아. 그러면 3만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답은 이거야. A가 됐던 B가 됐던 답은 무조건 경과분 3만원이에요. 그 3만원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붕괴가 들어갑니다. 요 그대로. 자, 그대로 쳐갑니다. 12월 30일 날 A회사 결산입니다. A회사 결산 붕괴입니다. A회사 결산 붕괴예요. 자, 요건 A회사는 비용처리법이죠. 그럼 A회사는요, 여기 보세요. 결산이 두 개가 나와. 왜? 비용이 다 소멸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자, 그러면 결산이 두 개가 나와요. 왜 두 개가 나오냐? 차변에 먼저 쓰기가 좀 망하다. 차변에
먼저 뭐가 끝나는 거냐? 경과된 거 있죠. 먼저 경과분부터 분개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경과분. 경과분이 있고요. 미경과분이 있어요. 원래가. 미경과분. 결산분개가. 자, 경과분은요. 요거는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손익. 얼마? 경과된 거니까 얼마? 경과된 게 9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료가 비용의 소멸이 된 거야. 비용의 소멸. 이거 안 적어도 되지? 넘어갈게. 쓸데가 없어서 3만 원. 얼마? 9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된 거야, 이거는. 근데 미경가분이 결산분개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차변에. 여기가 선급 비용이 되는 거야. 선급 비용. 얼마? 3만 원. 왜 3만 원 쓰는지 알게요. 대변에는 보험료 얼마? 3만 원. 왜? 여기서 12만 원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거든. 보험료 12만 원 나온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다 사라져야 되잖아. 이렇게 사라져야 되잖아, 다. 사라지는데 하나는 경과분이고 하나는 자기 거잖아. 그럼 경과된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연도 거 미경과분만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산을 증가시킨 거야.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3만원, 대변의 보험료 3만원이 비용처리법의 결산분개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요 B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급비용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여기 얼마 빼줘야 돼? 얼마를 빼줘야 선급비용이 3만원 남겠어? 마이너스 9만원을 빼줘야, 마이너스 9만원의 선급비용을 빼줘야 뭐가 생기겠습니까? 3만원이 남겠죠? 왜? 답이 3만원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선급비용이 여기서는 그대로 여기는 분개가 어떻게 되냐? 12월 31일 차변에 분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상계 처리해서 차변에 보험료 얼마? 9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얼마? 9만원을 빼줘야 되겠죠? 9만원을 빼줘야 내 차변에 선급비용이 3만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선급비용 있죠. 12만원을 요렇게 여러분들 상계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뭘로 한 거야? 경과분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비용처리법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용처리법은요 항상 뭘로 분개하냐? 비용처리법은요 요거는 뭘로 분개해야 되는 거야? 뭘로 분개한다? 비경과분. 자산처리법은요 경과분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됐어요? 그 자산처리법은 비용처리법은 미경과분으로 분개하는 거고 자산처리법은 경과분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계정과목 보험료가 차변에 있다? 무슨 변에 밀어줘? 대변. 선급비용이 차변에 있다? 대변에 가서 생각해 주는 거야. 단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에 따라서 분개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게 여러분들 선급비용 계산이야. 선수수익도 마찬가지 대변에서 차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한번 할 거니 이게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야. 단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노래 불러. 미수차 미지급대 미지급대면 미수차 이거야. 왜? 미수수익은 결산 때 무조건 차변이야. 여기는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이 없어. 과거는. 벌써 과거는 흘러간 거야. 정해져 끝난 거야.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 계정. 차변의 비용 계정,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거는.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따져볼게. 요 비용처리법이라고 그랬죠. 소모품도 똑같이 보시면 돼. 소모품 여기 보세요. 소모품비. 요게 비용이죠. 예. 소모품비. 비용이죠. 예.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비용처리법이야. 그러면 자산처리법은요? 요건 비용처리법. 비용처리법.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처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변의 분기 어떻게 됐습니까? 소모품이죠. 소모품이 자산이죠.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이렇게 분기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산 분기가 되잖아요. 결산 분기. 자, 요거 결산 분기다. 결산 12월 30일 분기다. 이게 무슨 비용처리법은 내가 뭐라 그랬죠? 미경금 분기라고 그랬죠? 이게 미사용액이야. 미사용액 분기야. 이거 비용처리가. 그럼 아까 자산처리법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처리? 경감분기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용액 분기야. 사용액. 결론은. 그래서 분기가 여기 어떻게 돼?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무슨 변에 있어? 소모품비. 차변에 있죠? 무슨 변에 가는 거야? 예, 대변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이 오는 거야. 여기 그때 뭐 분기한다 하기 전은 미사용액 분기입니다. 대변에 소모품 미사용액 분기입니다. 여기가 분기 이렇게 되는 거야. 결산 분기가. 그러면 자산처리법은 자산처리법 결산 분기는요. 결산 분기는 차변에 소모품이 무슨 변이 차변에 있죠 지금? 이거 대변에 보내야 돼. 짝이야. 소모품 B. 소모품 B 뭐예요? 사용액 분기입니다. 사용액 분기. 대변에 소모품 사용액 분기. 이게 저기야. 잘 봐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소모품이 나왔죠? 소모품 B 나왔죠? 소모품 B 그대로. 아이 안쓰럽네. 소모품 B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모품 B 그대로 상계 처리가 되는 거야. 모든 결산이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소모품도 소모품 처리했죠? 그 소모품으로 그냥 또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단 비용 처리법일 때는 미사용액 분기, 자산 처리할 때는 사용액으로 분기한다는 거. 이거만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소모품이냐 소모품 B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래서 내가 똑같이 성급표가 똑같은 개념이라 똑같이 밀어준 거야. 자, 이해 가능성 할게요. 재무정보의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성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은요. 여기 볼게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요. 파란색으로 할까? 아니, 신뢰성이 파란색이 좋다. 왜냐면 목적 적합성 주관적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확인가치라고도 하죠. 적시성.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성자로 끝나요. 근데 목적 적합성은 적시성만 목적 적합성이다. 나머지 성자로 끝나는 거 다 신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게 상충관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정말 시험 문제 세무에서는 많이 나와요. 요게.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신뢰성은 이렇게 신뢰성은 역사적 원가고 결산보고서 현금주의 완성기준이고 그 다음에 원가법 직접 차감법이지만 여기에 보이는 여기 나와 있는 적시성 이거 뭡니까? 목적 적합성은요. 목적 적합성은 현행가치 시가로 가고 중간보고서 발생주의 진행기준 지분법 충당금 설정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딱 이거야.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짓고 싶어. 건물 하나. 1년 뒤에 딱딱 결정해서 신뢰성 있게 할 거야? 아니면 수시로 들어갈 거야? 나도 수시야. 나 그 사람 못 믿어. 63빌딩 뛰면 63빌딩 도대체 돈을 한꺼번에 줘?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석 달 지나야 되잖아. 그지? 근데 1년 결산은 이건 신뢰성이야. 나는 수시로 가서 3개월마다 2개월마다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진행 과정을 보고 돈을 또 지불하고 또 지불할 거야. 그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목적 적합성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야.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신뢰성은 완성 기준이야. 얼마큼 완성됐어? 돈을 지불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주관적인 것이 강조되는 거지만 신뢰성은요 객관적인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목적 적합성이고 객관적인 것은 신뢰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성하고 현금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정기결산이 중요한 거지만 목적 적합성은 중간보고서야. 이해하십니까? 발생주의 원칙이고.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신 거고 지분법 신뢰성은 원가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꼭 주체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비교 가능성은 회계정보의 기간별로 우리가 단기, 정기로 해서 꼭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의 통일성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 뭐 기업과 기업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삼성과 현대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비교 가능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약 요인은 여러분들이 뭐 별건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제약 요인은 세무 1급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및 인식 측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원가의 원칙, 취득원가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모든 자산과 부채는 그것이 취득 또는 발생 시점의 교환가치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아주 문제고 수익인식의 원칙의 실현주의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실현 요건의 측정 요건, 가등 요건의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 실현 요건의 측정 요건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며 가등 요건,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수익액 등 과정에 관련된 경제적 의무에 완수하는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등 요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인식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하여 이를 서로 대응시켜서 단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보고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빼줘야지만 당기 순손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군 나중에 자본주의는 나중에 할게요. 완전 공시 원칙은 우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신 거예요. 회계 간습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1급인데 뭐 중요성, 업종별 간의 보수주의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수주의는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있는 경우에 자산과 수익은 적은 금액으로서 또는 늦게 부채와 비용은 많은 금액으로서 빨리 이렇게 보고하는 회계 방식을 회계 처리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좀 깝깝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보수주의야? 좀 옛날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원칙에서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는 그 보수주의는요 저가법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뭔데 현행법에서 시가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수주의는 다 옛날 걸 보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유 고시시켜 저 사람?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게 다 보수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은 물가 상승 시 후익선출법. 아예 우리가 누가 후익선출법 누가 해 지금 현행법에서 다 선임을 하죠. 후익선출법은 국제기준법에서 인정도 안 하는 거야. 선입선출법이 뭐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가는 거냐? 식품회사. 후익선출법은 뭐가 되겠어? 와인. 근데 꼭 와인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와인이 뭐야? 막걸리. 우리나라 막걸리는 5일이면 다 터져 뭉그러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후익선출법은 국제기준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동평균법은 뭐야? 계속기록법이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야. 총평균법은 좀 어슬렁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뭐야? 있고 출고를 수식을 적는 거야. 하지만 총평법은 있고만 잡아. 출고는 가만히 있다 한 달 뒤에 있고 몇 개 들어왔냐? 1000개. 나 몇 개 남았냐? 300개 남았대. 700개 남았구나. 이게 총평균법이야. 그 총평균법은 뭐라고 하는 거야?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배웠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2가지를 합친 게 가중평균법이야. 그게 혼합법이에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합쳐서 이것을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재무산 평가 우리가 저가평가라고 그랬죠. 우리 저가법 평가 요거 하는 것이고 주량 요것도 실질적으로 뭐가 얘기했던 거죠. 감가상각, 얘기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채가법, 자본출보다 수익처리 처리할 경우 그 다음에 사채할인 발행차금 활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꼭 한번 보시고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좌자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